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 인재 양성 기조 강연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ICT 미래 인재 포럼 2017은요. 지금 진행되는 기조 강연을 포함해서 제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 초청 강연과 그리고 창의 융합 교육 심포지엄, 미래기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주제로 사흘간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강연들 유익한 정보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 방향 제시를 위한 창조융합 전문가의 기조 강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 해주실 분은 진대재 대표님이신데요.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회장으로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함께 발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창의적 인재 및 창조적 기업가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 주시겠는데요. 여러분, 진대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오래간만에 코엑스 오니까 아주 열기가 후끈후끈하네요. 예, 우리 IT, RC 뭐 전시회도 오시고 또 연구하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주 기운이 막 납니다. 예, 요새 좀 어려운 시절인데 젊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기술 개발도 하고 창의적인 저런 상품 또 제품 서비스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우리나라가 아직도 뭐 희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오래간만에 학생들 만나고 그러는데 양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즘 하도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 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또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면 좋은지 또 창의적인 인재가 뭐 어떤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요 어디 가서 강연할 때요 스카이레이크 뭐 이런 회사를 합니다 이러면 그 들어보지도 않고 그 어디 있는 골프장 이름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골프장 운영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요 뒤에 계시는 사람들 연세가 뭐 대강 한 20 몇 살쯤 되실 것 같은데 저도 벤처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회사를 스카이레이크라는 회사를 언제 만들었냐 딱 10년 좀 전에 만들었어요. 2006년에 제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55. 놀랍죠? 그죠? 어르신의 55세 벤처 회사 만들었어요. 오늘 이제 투자 회사긴 하지만 아마 요 계시는 요 학생들보다는 아마 30살쯤은 많았을 때 회사를 새로 시작했는데 그 용감하게 한 거 같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하셨어요? 연세가 얼마에 하셨어요? 63세 하신 어유 대단하시네. 저보다 더 한 분이 뒤에 한 분 계시네. 예, 야간 젊은 분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하시라고 오늘 말씀도 드릴 겁니다. 양간에 2010년 이제 2010년이 아니고 잘못 썼다 2006년인데 제가 이거 타이틀 잘못 쳐버렸네요. 2006년 10월달에 설립을 해서 지금은 펀드 규모가요 2조가 좀 넘습니다. 지금까지 뭐 투자하는 회사도 많고 그런데 경영권이 있는 회사가 10개쯤 되고요. 직원 수가 뭐 한 4,500명. 제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IT 회사 아닌 것도 있어요. 대체로 다 IT 관련된 회사인데 여러분 저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분? 그거 제가 투자해서 제가 운영하는 스테이크 하우스예요. 예. 그 너무 얘기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스테이크 하우스에 투자했다고. 예, 요즘 아주 메뉴도 바꾸고요. 그거 뭐 어떻게 외식업에 뭐 IT 하는 사람이 투자했냐 그러면 저는 그거 제조업이라고 불러요. 메뉴에 따라서 음식 만드는 제조업이고 그게 중요한 거는 다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게 식료품 제도로 사는 거 또 이제 얼마나 팔릴까 예측을 해서 인건비가 사람을 얼마나 고용하고 또 식자재를 얼마나 사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 가만히 보면 요즘 IT가 기반이 아닌 게 없어요. 그거 없으면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옛날 얘기를 좀 저번에 우리 김 교수님 오셔갖고 옛날 얘기도 좀 하라 그러셔가지고 이건 제가 2003년 2월달에 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저한테 임명장을 주는 장면인데요. 소위 말해 이게 뭔가요? 그날 아침에 11시에 전화 받고 3시에 가서 임명장 받고 5시에 취임식을 하고요. 저녁 6시에 삼성전자 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난 뭐 그날 하루에 다 끝냈어요. 모든 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정부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얼떨결에 공무원 됐다. 이걸 갖다가 을공이라 그럽니다. 을공. 을공을 이제 딱 2003년 2월 2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요 삼성전자 저 스탁 옵션이 저것 때문에 일주일이 모자라서 7만 주가 날라갔어요. 7만 주. 그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7만 주인데 이제 200 몇십만 하니까 차이가 한 200만 원 곱하기 7만 주. 그 돈으로 얼마쯤 되세요, 교수님? 예? 7만 주 곱하기 200만 원. 1,400억. 1,400억 날아갔어요. 저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참나.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안 갔을 텐데 우리나라가 10년, 15년의 먹거리 산업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만들어 보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 다음날 뭐 바투 이랬는데 우리 강성주 국장님도 그때는 뭐였어요? 그때 사무관이었어요? 과장이었어요? 사무관이셨어요. 그때는 제가 끌려가서 일을 하고요. 깜짝 놀라갖고 그러겠습니다. 그러고는 가서 3년 넘어 을공 생활을 했는데 놀랍죠? 3년 넘어 했어요. 예. 요새 또 이제 문제인데 그때 가서 한 일이 IT 839 전략을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9개 신성장 동력을 하는데 세상에 없는 8가지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와이보로니 뭐 DMB니 세상에 없는 걸 시작을 했고요. 그걸 하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세계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다. 뭐 그 얘기를 839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그때 아주 좀 센세이셔널했어요. 요거 한다고 뭐 난리를 떠니까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가가 1년쯤 지나니까 2배 됐어요. 코스피 그때 2배가 돼서 제가 시작할 때 700 정도 됐던 게 그게 한 1년 좀 지나니까 한 1200 넘어갑니다. 2배 근처로 올라가더라고요. 저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오늘 4차 산업혁명하고 다 이게 좀 관계되는 걸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저기 밑에 3대 인프라 중에 있는 게 U 센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저걸 하려고 막 그랬는데 저거는 다 못하고 떠났지만요. 지금 저게 생각해보면 센서를 전국에 다 깔아가지고 네트워크로 만들겠다? 그게 뭐죠? 사물 인터넷이지. 저게 IoT를 그때 한 4년 전에 하겠다고 막 그랬던 거고요. 저 오른쪽 제일 밑에 가면 지능형 로봇이에요. 저거 지속적으로 했으면 지금의 로봇이고 지금의 인공지능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하여간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출범을 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뭐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새 대통령한테 이렇게 챙겨달라 하는 게 경제정책 10가지인데 저기 보시면 제일 큰 덩어리가 경제 성장이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욕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장이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위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그 다음에 무슨 금융정책이니 무슨 일자리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우선 저기 경제성장과 4차 산업혁명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인데요. 저도 여기 다니면서 강연하고 신문에 인터뷰도 하는데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경제부총리 갖고는 못하겠더라. 혼자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 읽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산업부총리 만들어라. 제가 그 주장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산업부총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한국형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오늘 저 뒤로 가면요. 한국형 플랫폼이 뭔가 잠깐 언급할 텐데 너무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좀 어수선한 데서 뭐 너무 학구적인 얘기 할 수도 없고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는 뭐 여기 우리 젊은 분들, 교수님들은 워낙 잘 아시고 계시는 거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거기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그럼 창의적 인재가 도대체 뭐냐? 보통 때는요. 요즘 제가 강연을 여러 차례 하고 다니는데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특히 뭐 이렇게 중소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뭐면 좋겠느냐? 뭘 먹고 뭘 해야지 앞으로 견딜 거냐?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뭐 그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오늘
대학생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서 그건 빼버리고 대체로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재미있으세요? 예? 예. 4차 산업혁명이요? 뭐 1차, 2차, 3차, 4차 뭐 앞에 3차가 있었으니까 이제 4차겠죠? 그 뭐가 다를까요? 이게 뭐 저 옛날에 전기기관 만들었다. 그 잘 아시는 얘기고 몇백 년 전에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노동력을 말이나 사람이 끌고 밭갈이 하고 하던 그 에너지원을 물의 상변화, 열을 가해서 물이 전기로 변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전기기관을 만들었죠.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빌려다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기차에다가 전기기관을 만들면 기차 지가 전기기관 달고 다녀야죠. 에너지를 자기가 만드는 걸 자기가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차 산업혁명 전기를 발명했다. 그러면 전기기관하고 전기하고는 근본적으로 뭐가 차일까요? 전기도 에너지인데, 에너지 참 만든 건데, 전기는요 에너지를 딴 데서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걸 내가 빌려다가 집안에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공장에든가 이게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전기기관 옆에서 내가 돌려가지고 그것을 전기불 켜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본적으로 에너지의 소스가 딴 데 있고 딴 데서 만든 걸 배송을 해서 에너지를 배송해서 쓰더라,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만든다, 통신을 한다. 이건 뭘까요? 이제는 에너지가 아니라 정보의 생성, 정보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다 정보통신 혁명이었는데, 그거를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같이 공유하는 시대가 3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뭐 그게 그건데, 컴퓨터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교수님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교수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교수님 박수. 큰일 났네.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요? 단순히 컴퓨터 쓰는 게 아니라 저기에게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기계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용한 어떤 산업이 4차 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뭐 100점 답변을 저 대신에 해버리셨네. 저기 4차하고 3차 뭐 본질적인 차이가 뭔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인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데이터의 생성이 사람만이 아니다. 온갖 종류의 센서나 무슨 기기가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누가 처리하냐? 컴퓨터가 물론 하죠. 누가 인지하느냐?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주체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판단도 그렇고, 그죠? 쓰는 놈도 그렇고. 사람이 주체가 아니게 된 거가 지금 4차 산업의 본질이에요. 데이터를 만드는 놈은 딴 사물이 만들기도 하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걸 판단해서 사람을 대체해서 일을 하게 되더라. 이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건데, 그죠? 사람이 주체가 꼭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세돌이하고 알파고가 뭐 한판 한 건 작년 이때쯤에 4대 1로 알파고가 승리를 한 건 잘 아시냐고요. 저도 다섯 번 대구 가는 걸 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관계 이거 아주 열심히 이게 생각해 보는데, 어제 또 했지 않습니까? 알파고 2.0. 어제는 중국 사람하고 크제라는 친구하고 했는데, 알파고 2.0은요 더욱 발달되어 왔어요. 뭐 아주 섬뜩섬뜩해요. 이제는 뭐 이미 이세돌이하고 작년에 할 때도 사람 문제 인공지능한테 이길 수 있는 게 이세돌이 혼자밖에 없다, 마지막에 되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드디어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이제 바둑에 관해서는 사람이 뭐 몇 점 깔고도 해야 되는 거지. 예. 근데 특히 어제 했던 알파고 2.0은 사람의 기보를 보고 공부시킨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관한 거라. 우리가 알고리즘하고 뭐 추리설치 이런 거 넣어줬겠지만, 그 인공지능의 신경망 알고리즘으로 지네끼리 바둑을 열다게 둬갖고 실력을 쌓았어요. 사람하고 무관해요. 두는 방법도 사람하고 달라요. 그게 이제 정말 아주 무서운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가 학습을 해버린 거니까. 뭐 딥러닝, 인공지능 뭐 이게 뭐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요, 제가 최근에 알은 건데 저게 1956년에 나온 단어라 그럽디다. 인공지능이라고. 컴퓨터라는 게 제대로 없을 때부터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발상이 있어갖고 열심히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대요.
그것도 최근 몇 년까지 이게 딥러닝이 나올 때까지 여기 강화 그 이 학습이 나와서 신경망을 쓰는 이게 성공할 때까지는 제대로 안 됐다 그래요. 별로 인기도 없고 뭐 지원도 잘 안 되고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잘 됐다는데 이게 신경망을 이렇게 여러 형태로 A라는 글자를 인식을 하려면 저게 픽셀에 뭐 100만 화소 같은 게 저기 A라는 글자를 쓰고 있으면 저도 이게 뭐 인공지능 전문가는 이제 아니니까 저거 A라는 글자라는 걸 인식하려면 저게 신경망이 뭐 저기 컨볼루션 있고 서브 샘플링 있고 또 컨볼루션하고 서브 샘플링 이게 여러 단계의 계층을 지나 가지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하냐고 좀 물어봤어요. 질문해봤어요. 전문가한테. 그랬더니 A라고 쓰면 여기 요 각각 화소수에 여기 이게 레이저가 안 돼서 미안합니다. 이게 수직으로 된 성분을 다 모은대. 점끼리 수직으로 된 놈을 먼저 쫙 모으고 그다음에 수평으로 연결되는 놈을 또 쫙 모으고 그다음에 수직과 수평 사이에 또 관계를 또 쫙 모으고 그걸 쫙 해가지고 그걸 점점 좁혀가서 이제 사람이 A라고 정형화된 거는 미리 가르쳐줘. 이건 A라고 읽는다. 뭐 이건 고양이다. 이런 걸 미리 준 정보하고 비교를 해서 가장 에러가 적은 걸 찾아가게 만든 게 인공지능이래요. 그래서 이제 A라는 글자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건 좀 쉬워요. A는 그죠? 근데 고양이 얼굴이면 어떻게 할까요? 고양이 사진을 한 100만 장을 넣어놓으면 똑같은 사진이 있을까요? 뭐 어쩌다 재수점이 있을 수도 있지. 뒤에 백그라운드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그냥 사진을 100만 장을 넣어갖고 똑같은 놈이 우연히 나와서 고양이다라고 알 수는 없어요. 저렇게 그걸 추론을 통해서 저렇게 컨볼루션 이렇게 기법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해보세요. 고양이 얼굴이라는 거를 애들도 알아보려면 꽤 걸리는데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서 알아내는 거고 사람은 또요 고양이 뒤를 봐도 고양이라 그래요. 앞만 보는 게 아니고. 근데 그놈의 컴퓨터가 얼굴 보고 꼬리 보고 고양이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는 이게 특별한 기술이에요. 그건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그것도 이거 무얼즈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성능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나.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또 수업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어른들한테 이 소리 하면 재미없으니까 졸고 있을 텐데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쪽 수평축이 20년 단위로 돼 있고요. 수직이 이제 초당 계산 속도인데 저거는 $1000짜리 컴퓨터의 연산 속도입니다. $1000는 뭐죠? 휴대폰이죠. 옛날 같은 뭐 PC, 뭐 랩탑 컴퓨터 정도일 텐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보시면 되죠. 그 휴대폰의 연산 속도가 10년에 1000배씩 빨라진다. 대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에 몇 배요? 1000배. 20년이면 100만 배가 빨라지는 겁니다. 저기 2010년을 보시면 대강 2000년쯤에 계산 속도가 저기 보면 10에 뭐 한 8승쯤 되거든요. 10에 8승. 10에 8승쯤 되는 연산 속도는 잠자리 두뇌가 이렇게 생각하는 속도쯤 된대요. 근데 그게 조금씩 빨라져서 2010년쯤 되면 생쥐 정도가 되고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강연한 게 2000년쯤인데 그때는 이렇게 될 거야. 10년쯤 지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돼버렸어요. 이미 저 정도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까지 가버렸어요. 2020년 요때 이제 우리 2017년 요때쯤에 인공지능 말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걸 살살 넘어가고 있어요. 2030년은 이제 한 13년 남았는데 그때쯤에 1000불짜리 컴퓨터는 사람의 머리만큼 계산이 빠를 거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사람의 머리만큼의 계산력을 1000불짜리 컴퓨터. 1000불짜리가 뭘 뜻하겠어요? 그 맘먹으면 사는 기계예요. 아주 무지하게 비싸서 못 사는 기계가 아니라 슈퍼컴 100만 불짜리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주머니 넣고 다닐 수 있는 1000불짜리 컴퓨터가 2030년 다 살아계시네. 나도 살아있고 다 살아계시네. 2030년은 인간 두뇌만한 거를 주머니 넣고 다닌다. 그 좀 더 지나면 이제 슈퍼 지능이 나오죠. 정말로 이제 강한 지능이 나오는데 2060년쯤 되면 인류 전체의 두뇌를 다 합친 거래요. 그때는 뭐 한 100억 명쯤 될지 모르겠는데 100억 명의
해당하는 두뇌를 내가 1000불짜리 컴퓨터에 넣고 다닐 거다. 무섭죠? 이제 2060년이 언제 우리가 그러면 상상이 되는 그런 때인가요? 여러분들 벌써 잘 알고 계세요. 영화를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무슨 매트릭스, 터미네이터 무슨 이런 영화들이 저거가 배경입니다. 2060년. 그 뭐 시나리오 영화 만든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이 저게요. 2060년이면 내가 보기에는 요 계시는 분들 살고 계셔. 살아 계시는 거라. 나는 존재하지 않을 텐데. 그 깝깝한 세상 살고 계시는 거라. 그죠?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보면 컴퓨터가 사람 붙잡아다가 자기네들의 에너지원으로 사람을 써요. 사람이 바이오 에너지를 꺼내갖고 자기 컴퓨터 동작에 에너지를 쓰는 그 꼴이 나는 시대를 저 뒤에 분들은 살고 계시는데 그 참 어려운 얘기네 그죠? 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본질이 뭘까요? 제가 저 뒤에까지 얘기할 건 미리 끌어다가 아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데이터를 사람이 아닌 게 만들고 사람이 아닌 놈이 그놈을 인식하고 처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사람보다 우월해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둑은 이미 뭐 알파고가 더 앞섰는데 이거 보세요. 오늘 밑에 수평축은요 영혼이에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이쪽 축이고 수직축은 하드웨어네. 육신입니다. 우리 몸이야. 그죠? 지금 요 보시면 저 컴퓨터하고 자동차는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뭐 별로 인공지능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별로 영혼이 없는 거라. 그죠? 근데 그게 살살 생겨요. 휴대폰하고 웨어러블하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다니고 저 강아지는 뭐 별로 인공지능이 별로 안 되는 영혼이 없는 놈이지만 어쨌든 잘 움직이는 놈이에요. 아, 이거 두 개가 점차 각각이 만나더라. 그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이런 현상 중에 하나예요. 시리는 뭐 별로 움직임도 없어요. 몸뚱아리가 없으니까. 근데 말도 잘 알아들었죠. 벌써 꽤나 이제 영악해지고 있는데 알파고, 왓슨 이게 뭐 육신은 없어요. 육신 없는 놈들이 저러고 있거든. 말도 잘 듣고 암 진단도 하고 바둑도 잘 듣는 놈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육신을 갖기 시작하네. 요거 이게 참 이게 하여간 요 밑에는 그 말하는 인공지능 그 있죠. 뭐 누구니, 에코니, 뭐 알렉스니 어쩌고 하는 거 요것들 그죠? 이제 몸뚱아리가 좀 생겼어요. 알파고는 몸뚱아리가 없던 놈들이 몸뚱아리가 조금씩 생겼네. 이제 그 위에 페퍼나 이런 건 이제 사람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육신하고 이제 영혼이 만나네. 여기는 더한 거고 오른쪽에 사람 얼굴 저거는 진짜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그게 드론이 다 자율주행차다. 자율주행차가 되면 그 영혼이 들어있죠. 사람도 없는데 지가 굴러가는데 그죠? 사람 생각하고 같은 게 들어있는 거라. 그거보다 더 하면 이제 영화가 되는 거지. 아직은 저런 건 없으니까. 바이센테니얼 이런 영화죠. 로봇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죠? 사람이 너는 안 죽으니까 결혼 못 하겠다. 네가 나를 좋아할지 몰라도.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로봇가 그래서 내가 200년만 살게. 너하고 결혼하자. 뭐 그런 얘기네. 그죠? 아직 상상력이 있는 거지만. 교수님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저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드웨어에 영혼이 들어가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 모르겠는데 로봇하고 사람이 결혼하느냐? 잘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이게 페퍼 로봇이요. 소프트뱅크가 만들었어요. 육신은 소프트뱅크가 만들고 IBM 왓슨에 영혼이 기어 들어가서 뭐 다 말하고 하는 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소리 좀 키워주세요. Hello, Mike. 소리 Thank you for 키워주세요. having me. I've never spoken to an audience this big before. Pepper, what have you been working on lately? Recently, I've been working in banks, helping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customers have both in English and Japanese. Well, come to think of it, I have a couple of questions that I forgot to ask my bank before traveling here to Tokyo. Maybe you could help me. Certainly, Mike. How can I help? How much is the foreign transaction fee on my card when I make a purchase here? The outward fee is 5,000 yen to IBM Bank and 5,500 yen to other banks
And the inward fee is 2,500 yen. Thank you. こんに You're ちは。 welcome. こんにちは。いらっしゃいませ。IBM 銀行へようこそ。ご用件をお伺いします。今日は新しい講座を開きたいんですけど、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新規講座開設ですね。身分証明書は何かお持ちですか？残念ながら今日は持っていません。 근데 뭐 이제 かしこまりました。 예, 이제 이 정도까지 갔어요. 요즘 저 미국의 여행사에다가 전화를 하면요, 뭐 비행기가 언제 뜹니까, 언제 내립니까, 뭐 정말로 갑니까 이런 거 다 물으면 꼬박꼬박 대답해줘요. 뭐 요금이 얼마입니까, 뭐 다 대답을 해주는데 계속 질문하다가 이상한 질문 하잖아요. 그럼 벌써요 대답하기 어려우면 잠깐만요, 사람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 인터넷 쇼핑하는 데는 챗봇이 이미 작용하고 있거든요. 노란 옷 보여달라, 좀 큰 거, 작은 거 보여달라 이러면 사람 판매원이 신경질 빡 내잖아요. 그래서 요새 챗봇을 다 바꿔요. 뭐 챗봇으로만 사람이 몰려요. 뭘 시켜도 꼬박꼬박 잘 해주니까. 이건 뭐 지금 그 챗봇이 없는 인터넷 쇼핑몰은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뭐 그 로봇 개발을 날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혁신적 기술로 전에 없던 문제점이 나오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하고 이거 나오면 뭐 문제가 발생할까요? 좋은 것 같은데 좋을까요, 과연? 저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요 큰일 났어요. 왜 그런 거냐? 여기 계신 분들 운전해 갖고 오셨을 텐데 자동차 지금 세워져 있죠. 자동차 중에 한 80%쯤은 세워져 있다고. 왜 세워져 있죠? 운전한 사람이 없어 세워져 있죠, 주차장에. 그러면 지가 굴러다니면 가동률이 89%, 80%, 90% 올라가죠. 그럼 자동차는 수도권에 지금 2천만 대가 돌아다니는데 500만 대만 있으면 운송은 다 돼요. 500만 대만 있으면. 그럼 나머지 자동차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내가 차 타고 싶을 때 차가 굴러와서 나를 태우고 쭈르륵 가는데 내가 차를 살까요? 차를 왜 사요? 안 사지. 택시보다 편리한데. 그 자동차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도대체? 이 큰일인 거지. 자동차 산업, 자동차 회사가 망한다 아니라 우리 직장이 없어지는 거라. 근데 차 타고 오시는데 맥히시죠? 그러면 뭐하러 차로 가요? 차를 타요? 옆에 드론을 타지. 그죠? 드론을 타면 되죠. 차는 더 안 만들 텐데. 이 드론 타면 위험할까? 아, 내가 보기엔 이게 훨씬 세이프예요. 자율로 날아다니면 어디 부딪힐 데 없고. 자동차는 가다 옆에 차라도 박지. 나무라도 박고 뭐 남의 집도 들어박는데 드론은 뭐 박을 게 뭐 있어요. 공간에 다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로 이제 1인용 이게요 차량 공유 경제라든가 뭐 자동차 관련 산업이 줄어드는 거라. 이게 큰일이에요. 좋은 거 같으면서도 줄어드는. 제가 바로 오기 전에 릴리움 Z라는 비디오를 이게 바로 딱 삽입을 해서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날아가나 뜨나 보세요. 이게 뭐 드론 비슷한 거예요. 수직 이착륙합니다. 저런 비행기가. An airplane that takes off vertically like a helicopter. 소리요, 소리. But once it's in the air, it accelerates into forward flight and flies with wing-borne lift. And this way it achieves much higher speeds than cars, but also higher speeds than a helicopter. So connectivity is what it's all about. 저거 대량 생산하면 저 생각에는 비싼 벤츠값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비싸겠어요, 저거? 저 하늘에 떨어져서 하늘에 날아가다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할까요? 헬리콥터처럼? 나는 안 위험할 것 같아요. 자동차가 두 개가 다 딱 정면 부딪히는데 에어백이 터져서 사람 안 다치지 않습니까? 안 다치도록 설계가 돼 있죠. 그거 터지는데 한 0.1초면 빵 터져야 되는데 저 비행기 고장돼 떨어지면 얼마 걸릴까요? 한 몇 초는 걸리겠지. 한 10초쯤 걸리면 떨어지면 뭐 사람을 에어백 속에 싹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내가 앉아 있는 데가 에어백 속이면 되는 거지.
오셨어요, 장군님? 이리 오세요, 이리. 장군님 이리 오세요. 자리. 오세요, 오세요. 예, 국방부 장군님이 오셨네. 현직에 박수 한번 쳐드리죠. 정보통신 담당 국장님이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요. 제가 좀 어려운 건 중국의 문제라 중국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떤 경쟁 관계에서 어려움이 되고 하는 거 다 빼버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죠. 4차 산업혁명이 됐을 때 독일의 아디다스 신발 공장이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독일로 옮겨갔는데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제조의 혁신이 우리나라 GDP의 26%가 제조업입니다. 신발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온갖 게 다 있는데 그 제조업이 이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것도 비디오인데 1993년 고임금 때문에 독일 공장을 모두 폐쇄하고 중국 동남아로 공장을 옮겼던 아디다스가 23년 만에 독일로 돌아왔다. 아디다스가 메이드 인 저머니 신발을 만들기 위해 세운 공장의 이름은 스피드 팩토리. 지난 9월 첫 제품 아디다스 퓨처크래프트 MFG를 선보였다. 그런데 이 공장은 이제껏 신발 공장과는 전혀 다르다. 스피드 팩토리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원단을 오리고 3D 프린터로 부속을 만들어 꿰매고 붙인다. 이 공장을 만들기 위해 아디다스와 독일 정부, 아헨 공대가 3년 넘게 합작했고 소프트웨어, 센서, 프레임 제작업체 등 20곳 이상의 기업이 공장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다. 다른 신발 공장처럼 똑같은 소재, 똑같은 디자인의 신발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주문하면 로봇이 원단 직조에서 마감까지 순식간에 지운다. 신발 스타일, 깔창, 소재, 색깔, 심지어 신발끈까지 고객 한 명이 원하는 그대로 완전 맞춤형으로 생산된다. 러닝화를 예로 들면 과정은 이렇다. 고객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래 사항을 선택한다. 스타일, 디자인, 깔창, 외피, 색상, 신발끈. 스타일, 조깅화, 레이싱화, 쿠션화, 안전화 등 유형을 선택하면 아디다스가 기본 디자인을 제공하고 고객은 여기서 더 변형할 수 있다. 충격 완화용 깔창, 경량 깔창 중 한 개를 선택하고 메쉬, 망사, 인조가죽, 합성 수지 등도 선택이 가능하다. 신발 부위별로 아디다스가 제공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신발의 모양과 용도에 어울리는 신발끈을 선택 가능하다. 고객의 주문이 끝나면 24시간 인터넷에 연결된 공장 생산 라인이 가동된다. 현재 이 공장은 러닝화만 생산하고 있지만 상품군을 늘려갈 예정이다. 아디다스의 인기 단화 모델 가젤을 주문한다고 해보자. 과거에는 만들어진 가젤이 배를 타고 배달된다. 며칠 기다려 남들과 똑같은 신발을 신는 것이다. 그러나 이젠 당신만의 가젤을 신을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디자인과 소재로 재구성된 가젤이다. 두 번째, 로봇들이 신발 한 켤레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시간. 현재 아디다스 동남아 공장에서 같은 공정으로 신발 하나를 만드는 데는 3주가 걸린다. 세 번째, 10명이 연간 50만 켤레 생산. 기존 공장에서 50만 켤레를 만들려면 공장 근로자가 600여 명이 필요하다. 디자인에서 매장 진열까지 통상 1년 6개월이 걸린다. 트렌드에 뒤처질 수 있다. 스피드 팩토리는 전체 과정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그때그때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만의 신발을 신을 수 있고 아디다스는 악성 재고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 굳이 저임의 동남아 등에서 생산할 필요도 없다. 제품 사이클이 짧아지는 추세에 맞게 소비되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규칙을 바꾸려는 것이다. 로봇 생산으로 생산에서 배송까지 현재 6주에서 24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하다. 시장이 있는 곳에서 완전 자동화된 중소형 공장을 짓는 것이 새로운 유행이 될 것이다. 아디다스는 2017년 애틀랜타, 2018년 일본의 스피드 팩토리를 세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일자리도 스피드하게 사라질 전망이다. 아디다스는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로봇 공장을 늘리고 동남아 그리고 중국으로 이전했던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불러들일 채비를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급격한 성장 속에서 잠시 개도국에 맡겨뒀던 생산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다시 가져오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선진국이 도로 뺏어가요. 그죠? 이거 뭐 우리나라도 뭐 관계가 안 되는 거 아닐 텐데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의 상당한 부분도 저거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겠어요? 우리도 많은 걸 영향받을 거고 지금처럼 뭐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을 갖다 꿰받치고 무슨 땜질하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신발 뭐 가서
가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돌아와서 컴퓨터에 꾹꾹 찍으면 하루 이틀 내로 갖다 주니까 무슨 어디 뭐 매장에 가서 사긴 뭘 사요. 자, 아디다스가 그러면 제조만 하는 공장 같은 제조 회사인가요? 이제 유통이 왜 필요해요? 아디다스가 다 물건 팔면 되는데 유통이 찌그러지는 거죠. 또 제조 잘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유통한테 제조에 콧게 갖고 살든가. 세상이요, 제조하는 게 유통이 서비스하고 그냥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조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유통이라든가 소비자 바로 근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생산 공장이 바로 도시로 옮겨와서 생산할 거네. 저게 얼마만한 혁신한 거니? 보통은 신발 만들면 재봉틀로 막 깁고 합니다. 그건 자동화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 독일에서 했던 자동화는 뭘까요? 그 핵심에 들어가 보면 그냥 풀칠해 갖고 붙이면 되는 강력 접착제, 그다음에 소재 이런 거 다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자동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사람 안 쓰고 기계로 뭘 했다가 아니라 그 모든 프로세스나 소재나 부품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여기에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고, 이게 제조업이 전부 우리 유통화되더라, 서비스화되더라.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제조의 서비스화를 서비타이제이션을 서비스화된다 그래요. 거의 모든 제조업이 저런 형태의 밸류체인이 바뀐다. 아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 일이 없어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뭐 아까도 많은 사람이 이제 일을 할 게 없어졌는데, 그 조립 공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꼭 로봇 암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은 직장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자기가 바꾸면 국가에서 재교육을 시키든가. 지금 아디다스라는 회사의 핵심 역량은 뭘까요? 소비자들이 뭘 좋아할 건지, 그죠? 무슨 색깔로 가는 건지, 모양을 어떤 건지, 개별적으로 뭘 좋아하는 건지, 그걸 빠르게 알아내고, 그러니까 마케팅이죠. 기획을 하고, 그걸 디자인을 하고, 그걸 빅데이터로 처리하고, 그래서 물건이 잘 팔리는지 재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게 핵심 역량이네.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디자인하고, 그죠? 인공지능 쓸지 알고 이래야 되지. 뭐 제조하느라고 뭐 풀칠할 줄 알고 아무 쪽에 쓸모가 없네. 이제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기 없어지는 사람들, 없어지는 직업들이요. 왼쪽에 있는 거 자동화 대체될 사람, 콘크리트 공, 정육점, 청원, 경찰, 격리 사무원, 택배원, 뭐 여기 잘 보면요,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사람도 상당히 영향받아요. 교수님도 다 영향받고. 이 세상에 정신 노동에서 중산층들이 막 픽픽픽 썰어지네. 큰일 났어요. 안 없어지는 사람이요, 목사님 안 없어지고, 그죠? 작가, 시나리오, 가수, 그건 잘 안 없어지고. 우리 전부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건지. 이 딱한 노릇이에요, 딱한 노릇.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화가, 조각가 이런 건 잘 안 없어지는데, 제가요, 이 제리 카플란이라고, 인간은 필요 없다. 영어 제목은, 이 책이 영어 제목은 Humans Need Not Apply. 회사에서 직원 채용을 하는데 사람은 응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여 뒤에 계시는 젊은이들 참 요즘 대기업에 가고 뭐 직장 잡아야 되고 이러는데, 요런 소리가 나오니 이것도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죠? 예, 큰일이야. 이제 사람은 응모도 하지 말래. 그거 어떡하라는 소리야. 이 제리 카플란이 스탠포드 교수인데요. 저도 스탠포드 나왔다가 둘이서 뭐 대담 좀 하라 그래갖고, 이게 한 3주 전에 이 양반이 와서 대담을 하고 그러는데, 이 양반 학자니까요, 뭐라 그런 거니,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불만도 없고 근로세도 낸대요. 앞으로 로봇이. 에이, 빌어먹을 세금까지 내면 그럼 사람은 정말 뭐예요? 세금도 내는 로봇이 대체한다. 이게 참 사회적으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골치 아플 거예요. 이제 점점 실업률은 높아질 거고,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러네. 이게 몸살을 앓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아주 불안감입니다. 뭐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이 안 좋은 점이 더 우리들 가운데 왔다. 그죠? 그는 뭘 해갖고 우리도 직장도 잡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뭘 해야지 이게 로봇한테 이기죠? 뭐 로봇한테 이겨야지 직장이 있죠. 그죠? 로봇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사람하고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 창의적인 인재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가 뭔가 어려운 숙제예요. 이거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뭐 저 어르신네들, 저 이건희 회장이나 저 정준영 포스코 회장 말씀을 빌리면,
저기 뭐 이근희 회장님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조적 개발자를 확충해야 된다. 인문학적 소양? 글쎄 뭐 그래서 한데 그 옆에 정준영 회장은요 또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인문학과 자연학이 통합된 통섭형 인재가 돼야 한다. 그래서 내가 정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그 선배님 그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기도 잘 모른대요. 남들이 자꾸 그래갖고 저게 뭐 붙어 있는 통섭형 인재라 해서 정말 맞습니까? 그랬더니 좀 자신이 없잖아요. 그럴까요? 이 양간에 이런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한 10만 명을 먹여 살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라. 아,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죠? 이건 망고불면의 진리 같은데. 그럼 창의적 인재가 도대체 뭔가요? 뭐가 창의적 인재? 장군님 헷갈리죠 이게. 뭐가 창의적인 도대체? 창의적 인재란? 우리 교수님 하나만 찍어보세요. 세 개가 있는데 저기 여기. 뭐 리더십. 리더십 있는 사람. 네. 다른 분다 이제 좀 장군님 군인 가운데 창의적인 사람 누구예요? 융합형 인재. 융합형 인재라고요. 아까 한 소리는 똑같은 소리네. 예. 뭐가 창의적입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한 사람, 그죠? 고려대 IoT 보안연구센터 이주연 석사가 하시네. 본인이 창의적이세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아니에요? 왜? 네. 곤란하게 그죠? 예. 호기심과 욕구가 강한 사람. 이 저가 이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뭐 책에 있는 얘기 아니고요. 꿈이 있는 사람, 호기심과 욕구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창의적 인재가 될 소양이 있다. 이 남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야말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그래야만 창의적인 사람일 거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 뭐 뭔가 자꾸 새로운 거 뭐 아까 뭐 드론 같은 것도 자꾸 타보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도전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제가 시간이 많으면 요 뒤를 다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텐데 그냥 하나씩 그냥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전문 지식을 잘 갖춰야 하나? 맞다, 틀리다.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춰야 된다. 맞다. 동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돼. 창의적인 뭐 이게 뭔가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 아니다. 전문 지식 필요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 새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가 조금 많으신 것 같으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술자가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고 인문학적인 사람의 기술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쪽을 좀 양수 겸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다. 예. 그다음에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 전문성만 있으면 돼. 예. 뭐 양쪽을 좀 안다는 게 좀 더 있네요. 인성이 좋아야 한다. 인성이 좋아야 한다. 그래야 창의적이다. 예. 그건 상관없다. 창의적인 거. 아주 못된 놈이 창의적이 있다. 예. 이것도 비슷하시네. 비슷해. 아주 반반이네요. 예. 창조적 인재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가? 모든 분야에 필요하다. 아니야. 예술이나 이런데 필요하다. 여기 좀 적으시네. 예. 그러니까 예. 한 집단에 몇 퍼센트의 창조적 인재가 필요한가? 한 50% 있어야 된다. 손 들어봐요. 50%가 창조적이라 해야 된다. 아니야. 한 10%만 있으면 된다. 10%. 아니 한 1%만 있으면 된다.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요. 한 7%쯤 있어야 된대요. 더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안 된대요. 10% 좀 조금 적은 숫자가 저렇게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너무 많으면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것도 소위 말해 골 때리는. 예, 그렇답니다. 리더는 창조적 인재라 하나? 리더는 창조적이어야 된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 리더는 또 별개다. 야, 이게 꼭 선거에 한 50대 50 나오는 식이네.
진보와 보수가 50대 50은 나누는 거 비슷하네. 예. 이거 물어보죠. 창의적인 거는 창의성은 천부적인 거다. 아니면 후천적으로 개발이 된다. 천부적인 거다. 아, 요건 손들기 싫어하시네. 아니야, 후천적으로 다 만들어진다. 아, 이거 훨씬 뒤가 많으시네. 왜 그럴까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나요? 이거는 정답이라는 게 물론 뭐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요. 후천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타고나는 거를 자기가 발굴하고 개발하는 거인 거지. 창의성은요, 7살 이전에 다 조성되고 끝이라 그래요. 그게 만들어진 거를 자기가 그렇게 꿈과 상상력 있고 도전을 하고 해서 자기가 능력이 점점 개발되는 거죠. 타고나야 된다는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피카소가 그랬어요. 타고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노력하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거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다행이죠.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천재다. 맞다. 스티브 잡스는 세계적인 천재다. 이거 아니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세계적인 천재예요. 정말로.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일을 할 때 보면 stay hungry, be foolish. 뭐 배 좀 고파야 되고 좀 약간 어리석은 점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아이파드도 만들고 리사 맥킨토시에 뭐 아이튠즈도 만들고 다 저런 걸 만든다. 뭐 어쨌든 뭐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일을 하는 10계명을 보세요.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고 하는 스티브 잡스 10계명을 보면 1에서 10개가 있는데 완벽하게 업무를 챙겨라. 2.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라. 3. 냉혹하게 판단하라. 4. 외부 소리만을 믿지 마라. 5. 끊임없이 연구하라. 6. 결론은 간결하게 정리하라. 7. 비밀을 지켜라. 8. 작은 팀 위주로 운영하라. 9. 채찍보다 당근을 주어라. 10. 견본품에 샘플에 최선을 다하라. 아, 이거 스티브 잡스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니까 우리 정말 아주 중요하게 배워놓을 만한 건데 저기 뭐 왜 창의성이란 말이 없어요? 아까 이근희 회장처럼 뭐 창의적이라 되고 이런 말이 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을 한 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창의성이란 말 안 해도 일을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도요 열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조직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건 뭐 책에도 없어요. 이거 제가 만든 차트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네? 조직 안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뭐냐? 이쪽은 Y축은 실적, 일을 잘하는 실적. X축은 소통. 회사 안에서 이렇게 소통 잘하고 또 실적도 잘 내는. 요걸 XY축으로 딱 그려보면 일 잘하는 대다수는 가운데 이렇게 있겠죠. 그죠? 대다수 한 80% 90%는 가운데 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여기 많이 있는데 이거 웃지 마세요. 내가 만든 차트니까 웃긴 얘기 나오는데 소통만 하고 일 못하는 놈은 소위 말해 뺀질이라고 그죠? 우리 군에서도 뺀질 그죠? 요 가지고 혼내주는 놈들 그죠? 뺀질이. 예. 그럼 일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는 요거는 시세 바로 꼴통이지 그죠? 꼴통. 그죠? 꼴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꼴통. 그죠? 꼴통. 근데 요건 더 큰일이네. 독불장군. 소통 안 하면 더 큰일이에요. 일은 잘하는데 회사 소통 안 하는 사람은요. 사고 치면 큰 사고 쳐요. 그 잘못하면 탄핵도 당하는 거라. 그래서 소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리더는 소통도 잘하고 뭐 당연히 실적도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거 이제 여쭤봐야 돼요. 교수님한테 계속 여쭤보니까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요. 에코나라가 뭐 하는 회사예요? 아, 센서 만드세요? 예. 여쭤볼게요. 회사 하시니까. 일 잘하는 직원은 어떤 직원이에요? 회사 몇 명 있으세요? 직원이? 어유 많으시네. 어쨌든 그 일 잘하는 직원이 누구예요? 어떤 직원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협조해서 일을 잘하는 예, 협업하는 능력이 있는 친구가 성과를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협업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자네 직장 다녀요? 학교 다녀요?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조직 안에서? 회사에서? 일단 소통이 먼저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그 회의를 했으면
이게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한 점인지를 자기가 알아서 파악을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네 가면 일 잘할 것 같다. 회사 가면. 그 정말 그거 중요하지. 그 뭐가 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 아주 창의적인 그런 사람, 그죠? 예, 맞겠죠? 여기 세 가지는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이때까지 저 삼성전자 일하고 뭐 지금 제가 중소기업에 뭐 한 1,000개쯤의 회사를 투자하려고 하니까 다 들여다보고 분석해보고 이런 놈의 회사는 잘 되는구나, 저런 놈의 회사는 잘 안 되는구나, 다 이렇게 보고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가 뭐 이렇게 다 보고 하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됐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사람은 이쁘죠. 자기가 목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걸 딱 해내는 사람 기가 막힌 거지. 최고지. 그죠? 월급 막 보너스도 팍 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대소완급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 저거는 뭐 이제 리더급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큰일인지, 뭐가 급한지 그거 아는 사람. 그게 경영의 요체예요. 회사를 경영한다, 국가를 경영한다, 뭘 하더라도요 대소완급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이 경영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딴 거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급한 일은 뭔지, 큰 일은 뭔지, 천천히 해도 되는 건 뭔지, 그죠? 사소한 거는 뭔지. 무슨 우리나라 최고 직위에 있으면서 뭐 어디 누구한테 화분이 갔냐, 꽃다발이 갔냐 이거 챙기면 안 되지,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남을 배려하고 신뢰받는 사람. 근데 이게 근데 제가 축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 얘기를 빼앗으려는데요. 아까 저렇게 XY 쪽에 꼴통도 창일 수 있고 독불장군도 창일 수 있고 다 창의성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일 잘하는 데는 창의성의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창의성은 어디나 다 존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창의성을 웬만큼 타고났고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창의성을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찾는 창의성이 어떨 때는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안 보이고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히고 뭐 그런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창의성이냐?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저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 대소완급을 우선순위 잘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다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한때 몇만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했을 때도 저 밑에 몇만 명 있었다고. 근데 그 중에 A를 주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A 플러스를 주는 사람? 김창현 교수 같으면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있을 때 설계 담당 했었는데 제 양반만 A 플러스 줘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하니까 A 플러스 주는 거죠. A면 A가 A라고 남들 똑같이 잘하는 거는 뭐 별 소용이 없어요. 놀아도 돼. 남이 생각 못하는 거 가끔씩이라도 생각을 하면 그 사람만 A 플러스 주세요. 그건 저만이 갖고 있는 평가하는 방법이라 그렇지 남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게 바로 창의적인 인재, 그게 창조적 기업가인데 요 사이가 뭘까요? 그 갭이 많은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과 창의적인 인재 또는 창조적 기업가 사이는 굉장한 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 넘어가는 게 뭐냐고요? 아까 얘기한 겁니다. 꿈과 상상력과 도전 정신. 요거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일만 잘하는 월급쟁이지. 자기가 정말로 뛰어나가서 벤처도 해보고 뭔가 창의적인 걸 해보겠다. 그 별개 얘기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4차 산업 다시 돌아가서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WF 회장이 4차 산업 이걸 언급을 하면서 작년 다보스에서 앞으로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이런 걸 기업은 준비하라. 1. 수평적 협력형 의사결정 체제를 만들어라. 뭐 웬만큼 아는 얘기예요. 우리 다 저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수평적 조직을 만들라. 2. 자율 경영을 하는 소사부제로 재편하라. 이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98년에 외환위기 터져갖고 삼성전자도 망하니 흥하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98년 한 해에 삼성전자 적자가 5천억이 난 적이 있어요. 요즘처럼 분기별로 10조 이익이 난다 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연간 5천억 적자가 나는 시절에 너무너무 회사가 긴급해서 앤더슨 양한테 우리가 자문을 했어요.
와서 한두 달만 삼성전자 뭐가 골병이 들었는지 좀 봐달라. 그러니까 와갖고 그 사람이 딱 3가지 처방을 해주고 갔어요. 삼성전자한테. 그 중에 하나가 자율경영 소사업부제로 만드세요. 그래서 뭐 글로벌 비즈니스 유닛, GBM이나 GPM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장이 하던 일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사부장한테. 그리고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됐어요. 뭐 그 과정에 많은 게 있지만 이렇게 자율 경영 시스템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슈바프 이 사람은 또 한 겁니다. 전통 산업을 폐기하지 말고 혁신하라. 계속 4차 산업이 뭐 인공지능이 뭐 어쩌고 그래도 조선 사업 같은 거 버리지 말라. 대우조선에 돈 넣어야지. 그걸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죠? 우물쭈물하다 돈만 커졌어요. 10조 때리는 거지. 이제는 전통 사업 폐기하지 말라는 거야.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얘기했던 슈바프 회장이 전통 산업 버리지 말래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조선, 자동차, 무슨 중화학, 뭐 반도체, 뭐 전자산업 뭐 이런 것들 절대로 버리지 말라. 탐구형 평생 학습 시대를 만들어. 이것도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요즘 뭐 교육에 걱정이 돼서 한국 미래 교육 혁신 포럼 뭐 이런 거에 참여해서요. 우리나라 교육 다 바꿔야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로봇처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특히. 그야말로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창의적인 머리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뭐 조립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로봇이 대체할 거니까 10년 뒤쯤이면. 그럼 교육은 10년쯤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20년쯤 해야 사람이 이제 육성돼 나오니까 교육을 지금 당장 바꾸라. 제가 하는 얘기가 수능고사부터 때려쳐라. 그 토론회 나가는데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토론회 나갈 때 작년 수능 시험 문제를 다 풀어보고 갔어요. 웬만한 거 다 풀어봤어요. 국어, 영어, 수학, 뭐 물리 이런 거 다 풀어봤는데 제가 약 40,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해봤던 거 똑같아요. 사지선다형이 오지선다형으로 바뀌었더라. 그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다. 그거 제가 토론에 나가고 그 교육학자들이 잔뜩 있는 데 가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 그게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 수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사위를 3번 던져가지고 1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 그거 지금도 저 계산할 수 있어요. 쫙 계산해요. 네? 72분의 20, 72분의 25. 그거 뭐 개무한 계산해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주사위를 평생 던져봤습니까? 한 60살쯤 된 분들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주사위를 지금까지 한번 던져본 적 있냐고. 아니 어릴 때 뭐 장난으로 던져봤겠지만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갖고 뭘 해본 적 있냐고. 주사위 던져갖고 주식 투자했습니까? 뭐 해봤습니까? 던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걸 왜 죽으러 살라 그 경우의 수 공부를 해요? 그런 거 안 나타날 건데 평생 살아가는데 해보지 않는 걸 왜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시켜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를 그걸 해요? 우리 롯데 월드 건물 123층짜리 우리나라에서 시공했어요. 뭐 자랑스러운 건물입니다. 전 세계 몇 번째 높은 건물인데 설계는 남이 한 거지. 우리는 남이 해놓은 걸 그냥 만들기만 연락이 만들었네. 앞으로는 원천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도. 산업 형태의 2차 방정식 연락이 풀어갖고 뭘 해요? 2차 방정식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박사 갖고 있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거 물어볼까 겁내가셔요 지금. 2차 방정식 어디다 쓰느냐, 우리 실생활에 2차 방정식 어디에 쓰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교수님 잘 모르시죠? 2차 방정식 우리 생활 속에 어디에 써요? 뭐 교수님도 모르셔. 2차 방정식이라는 거를 우리 생활에 어디다 써요? 그 수많은 2차 방정식 풀어봤는데, 그죠? 근해 공식만 외우면 되는데 그놈을 온갖 그 비비꼬아 갖고 6번, 7번 꼬면 어려운 문제, 2번 꼬면 쉬운 문제. 그거 뭐하러 풀어요? 그거?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2차 방정식 아시죠? 그거 어디 써보셨어요? 우리 환경에 딱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곱에 비례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곱에 비례하는 거는 중력 가속도처럼 등가속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볼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속도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거리나 이런 것들이, 그죠? 속도는 뭐 가속도 시간에 비례하는 거지만 제곱에 비례하는 건 거리죠. 그러니까 내가 볼을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이렇게 날아가는 거리를 계산하는 건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초속도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 갈 건가는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저기 골프 뭐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2차 방정식 풀어서 그 골프 계산하나요? 거기에 스핀도 계산하고 바람도 있고 공기 저항도 있고 한데 2차 방정식 저래 가라죠. 다 그 유체값 계산하고 뭐 탄도 미사일 계산하듯이 하는 거지. 2차 방정식을 누가 풀어요 거기다가. 그 되지도 않은 거 공부시키고 있는 거지. 진짜로 웃기는 얘기네. 그거부터 빨리 고쳐야 돼 우리나라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뭐 이래서 통섭형인지 모르겠지만 문제 해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 이제 각광을 받는다. 문제가 뭐라는 것도 알고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제가 아까 A+를 준다는 사람들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차 산업 대비 개인의 생존 전략.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저한테 시간을 1시간 이상 투자를 하시는데 이것만 보시고 가면 됩니다. 1시간 투자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주로 기업의 생존 전략, 당신네 회사 앞으로 망한다. 아까 제조업의 서브타이제이션이나 무슨 플랫폼 형태의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소리를 하지만 오늘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 거요? 이 얘기입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 로봇가 뭐 난리를 떨고 이러면 일면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로봇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제 다 살았다. 난 괜찮아. 여는 괜찮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문제고 우리 손주들이 문제지. 이거 아까 얘기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라. 아까처럼 제가 보기에는요 통습의 인재가 되는군요. 저 회장 될 사람은 통습 인재 되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젊은 바쁜 사람은 빨리빨리 전문가가 되십시오. 남의 숙제, 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돼야 돈을 받고 일을 하죠. 통습 인재가 돼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이 한참 들었을 때 그 생각해도 돼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 장관에 있을 때 매일 젊은 사람들 오면 저한테요. CEO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20살쯤, 24살쯤 된 사람이 당신 CEO 언제 될 건데? 30년 뒤에 될 건데. 그 30년 뒤 걸 왜 걱정하냐고 지금. 30년 뒤 걸 지금 나이에 왜 걱정하냐고. 30년 되동안에 많은 걸 공부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그리고 뭐 대표이사가 뭐 자기 전문성이 뭔지 모르지만 굳이 뭐 상법을 알아야 되고 무슨 뭐 회계학을 알아야 돼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옆에 할 사람 충분히 있습니다. 돈만 좀 해줄 사람도 많고 자기가 잘하는 거 정말로 무슨 센서를 잘하시면 센서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거 인공지능을 정말로 특출나게 잘하든가 이게 필요하지 이것저것 조금씩 하는 거 아무 소용없더라. 예?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하라. 이 로봇가 못하는 걸 해야죠. 그죠? 로봇가 못하는 게 뭐죠? 이 한잔 하는 거 안 되네. 이 한잔 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로봇 못하는 한잔 하는 거 하시면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 선생님이 있고 그 논에 나오는 얘기죠. 그게 정보가 있다. 그 로봇 못하는 걸 해야죠. 예? 그겁니다. 그거 하시라고. 그중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장서서 변해라. 앞으로 학습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배워나가야 되는 거지. 대학교 졸업장 받은 거로 먹고 살 수 있는 때가 지났습니다. 이게 무작위 이렇게 빨리 바꾸는 시대에 계속해야 돼요. 일신 우일신에 대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거를 제가 바꿔갖고 111학 114 제가 중학교부터 제가 생활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게 매일매일 공부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자. 저게 지금의 제 사무실에도 저게 액자로 크게 걸려 있는데요. 저렇게 하시는 게 아마 저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공짜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거 2005년에 이걸 어디 가서 발표를 하면서 아주 센세이션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100점짜리 만점 인생을 만들려면 뭘 하면 될까? 뭐 똑같은 얘기 아까 뭐 한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 이 얘기는 그냥 영어 단어 중에서 내가 100점짜리 인생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걸 찾아보자인데 어떻게 찾는 거니? 그 스펠링에다 A에는 1점, B에는 2점, Z에는 26점 이렇게 점수를 다 주고 단어가 100점이 되는 단어를 쫙 찾아요. 사전 찾으면 누가 이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로 쫙 왔을 때다. 저걸 C+ 랭귀지로 소프트웨어를 짜갖고 딕셔너리를 다 때려 넣어서 100점이 되는 단어를 다 찾아갖고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게 자그마치 1,500개 있대. 1,500개.
1,500개는 돼요. 100점이 딱 되는 단어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100점이 되는 거 찾는 과정에서 락, 행운, 재수 47점밖에 안 돼요. 과락이야, 과락. 100점이 반도 안 돼요. 재수가 좋은 것만으로는 인생 만점이 안 되더라. 그럼 돈이 좀 있으면 될까? 많이 72점. 근데 그래 막 찾아보니까 가장 기똥차게 적절한 단어가 이 애티튜드, 마음먹기, 태도. 이게 딱 100점이에요. 아주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만점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더라. 꿈과 열정을 갖고 도전해 보시라. 여러분들 그러면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귀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대표님 괜찮으시면 저희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질문을 좀 받아도 될까요, 대표님? 네. 혹시 이렇게 귀한 강연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이동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워낙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네 충분하리라 생각이 되지만 혹시나 해서 네 마이크 주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 잘 듣고 지금 보시다시피 질문을 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질문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좀 할 수 있게 좀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질문하면 되느냐? 야, 정말 우리 박 대표님께서 정말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기자한테 질문하라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서 정말 창피했다 그러는데 질문을 안 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의 좀 잘못된 습성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 오늘 가서 아버지 부모님이 너 오늘 가서 뭘 공부했냐 물어보지 않잖아요. 오늘 무슨 질문 해봤냐? 질문을 잘 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경영자가 돼서 위로 갈수록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가서 무슨 연구 보고서 뭐 해서 안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데 저가 하는 역할이 뭔가 같으세요?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적절하게 사람의 동기부여하고 적절하게 야단도 치고요. 그 질문 아주 묘하게 아주 비비과사기다고 이렇게 그거 잘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위로 갈수록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이제 잘할 수 있냐?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셔야 되고 회사 내에서도요. 그게 끓이지 않아야 돼. 내가 이상한 잘못된 엉뚱한 질문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 분위기가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해도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절대로 그건 금기중에 금기 하게 만들어야 돼요. 해라. 그리고 성의껏 대져가지고 그게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아버지가 애들한테 잘 이렇게 애들한테 질문에 대답을 해줘. 이게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야 짜샤 그런 거 왜 물어? 이것 때문에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이제 아버지 아빠 된 사람은 애들하고요 잘 이렇게 대화를 합디다. 끈기 있게 답변을 해주겠는데 저도 우리 손주님이 와갖고요 5살인데 작년에 왜 남항에는 전기불 보고 덤벼드냐요. 우리 손자는 6살짜리 와가지고 그런데 답은 모르겠더라고요. 왜 나방이가 왜 불에 끌려요? 그리고 나방이하고 나비하고 어떻게 다르냐요. 야, 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갖고 얼른 인터넷 찾아봤지 나비하고 나방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고 얘기해 주는데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해주고 그게 상상력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교육에 주입식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답을 미리 알아버렸어요. 그럼 질문이 없는 거지. 질문을 할 겨를이 없어요. 다 가르쳐버렸는데. 그래서 안 가르쳐줘야 돼. 어릴 때 미리 조기 교육 같은 게 시키지 말라 그래요. 요즘 프랑스나 독일에 가면 조기 교육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지 말라 그래요. 호기심이 없어져. 그게 정말 나쁜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대학교 입학해서 한 1년쯤 있을 때가 가장 능력이 좋을 때 같아요. 미국 대학생들하고 비교하면 저도 미국에서 티칭 어시스턴트 조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대학교 1학년쯤에 그 미국 애들 띨띨해요. 로고 AB는 로고 A 더하기 로고 B 이런 거 몰라요. 근데 대학교 4학년쯤 졸업할 때쯤은 우리나라 학생보다 나아지는 공부하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능고사 이런 것 때문에 번아웃 아주 이제 지쳐갖고 공부하기 싫은 거라. 나이 들면 책 안 읽어요. 왜 안 읽어요? 이제 하기 싫은 거라. 공부하는 게 지긋지긋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 계속 발전하죠. 한 40살쯤 됐을 때 우리나라 보통 사람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 보통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능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 진짜로 문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아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상당한 차이가 나요. 이게 마케팅이라는 데 차이가 나요. 뭐 이렇게 아까 열심히 뭐 이렇게 산업형 로봇 같은 일을 하는 건 차이가 없을지 모르는데, 어디 나가서 무슨 뭐 희한한 얘기, 고상한 얘기 해보세요. 대화가 아주 잘 안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도 절대로 그거 갖고 야단치지 말고, 문제집을 제가 삼성전자 했을 때 갖고 있는 철칙 중에 하나는, 회의를 하고 뭐 이게 수십 명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딱 뭐 누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문제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난 다음에 엄마 네가 그거 해결해봐, 그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럼 다시는 문제를 제기 안 해요. 문제를 공유하지, 할 사람한테 나눠주지. 그런 것들 위에 사람이 잘해야 될 거예요. 저도 요새도 제가 회의를 하면 한 30명쯤 와도 오늘 한마디도 안 한 놈들은 다음 회의 오지 마. 그게 철칙입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렇게. 회의에 참석한 놈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간 놈이 있으면, 발언을 한마디도 안 하면 넌 다음에 회의에 오지 마라. 내가 있을 때 그랬지. 예? 그리고 종이 보고 얘기 못하게 하고. 우리 이분은 그때 사무관인데, 제가요 장관일 때 회의를 할 때 국장들하고 차관들하고 다 이렇게 회의할 때 종이를 못 갖고 계세요. 보지 마라. 한 줄 메모는 가져도 좋다. 미나이데 보지 말고 얘기하라. 종이 그건 나도 아는데, 그거 다 아는 건 뭐라 얘기해요?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라 그러지. 그런 것들이 뭐 회의를 하거나, 우리 김창현 요 박사님은 안다. 질문 안 하면 다음에 회의 오지 말라 그래. 반도체에서 아주 정말 일 잘하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포항공대에 계시는데. 또요.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뭘 또 네, 학생을 그리고 우리 그러세요? 그 다른 학생들이 또 함께하고 있어서 네, 먼저 하세요. 네, 먼저 좀 들어볼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석사과정에 지금 진학하고 있는 장규희라고 합니다. 네, 아까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그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전문가라고 할 때는 하나의 분야에 대해 오직하게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고, 또 이런 세대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분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또 이런 결과를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그것도 참 그러네. 우리 학생이 참 궁금하게 생각할 부분이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죠? 예를 들면 지금 하시는 일이 뭐 IoT 쪽에 이렇게 하면, 그 IoT 쪽에 정말로 깊이 있게 잘하게 되면 그 주변도 막 체득이 되더라. 뭐 그런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를테면은 자기가 뭐 분야를 잘 하면서 옆에 걸 자꾸 이제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야말로 평생 학습을, 남이 하는 것도 빨리 본질적인 걸 체득을 해서 내가 많은 깊은 걸 알고 있더라도 상당한 부분 지식을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렇게 산이 커지고, 거기서 이제 산맥이 되고 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요거 예를 들면 무슨 소프트웨어 하나 뭐 C++ 랭귀지로 소프트웨어 요 분야에 특정한 분야에 포뮬러 같은 걸 잘 짠다. 요거 딱 특정한 부분에 하나. 그러고 난 세상 만사다. 요것만 하겠다. 아, 그러면 넓어지지 않죠. 그 플러스 거기에 뭐 다른 CQ를 하든 뭐 하든 하여간 그 옆에 걸 자꾸 이렇게 더 영역을 넓히고, 그러면 정말 자랑이 있으면 버리세요. 자신이 있으면 버리세요. 내가 잘하는 거 버려야 다른 걸 하게 돼요. 고집하지 말라고. 제가 저 삼성전자 했을 때 박사기를 뭐 무수히 뽑았을 때인데요, 박사기 받은 사람이 저한테 딱 와서 근무 시작하기 전에, 뭐 제가 채용했던 딱 시작할 때 제가 들려주는 얘기, 첫 번째 얘기, 너 오늘부터 박사 아니야. 너 박사라는 생각 버려라. 그게 첫 번째 해주는 얘기. 너가 알고 있는 것도 버려라.
버려야 더 큰 걸 하죠. 그죠? 네가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그게 제가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큰 도움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그 질문 잘하는 방법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대표님 그래도 저희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 분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머리 긴 학생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네, 저희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요새 이제 R&D하고 혁신에 관해서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혁신에 화두해 가지고 이제 뭐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 또는 이제 주커버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중퇴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R&D 현장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석박사, 석사 몇 년 이상, 박사 몇 년 이상만 참여할 수 하거든요. 그럼 상당히 지금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혁신에 뭐 정말로 혁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다 해놓고는 실제 이제 그 R&D 현장에서는 그런 벽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깨우쳐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이. 아이고 뭐 되게 어려운 질문 주문하시네. 그 뭐 스티브 잡스나 무슨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정말로 잘 있겠습니까? 또 육성을 하자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는 거 아니? 스티브 잡스라는 정말 아주 세계적인 천재가 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를 보좌해서 애플이라는 정말 아이폰이나 이런 아주 세계적인 명품 전화기를 만들든 무슨 뭐 컴퓨터를 만드는 거기에 소위 말 아키텍트 그야말로 그 아주 천재급의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100명 있을까요? 1000명 있을까요? 우리는 그거는 몰라요. 스티브 잡스밖에 모르지. 그게 디자이너하고요, 구매 담당하고요. 그게 그 스티브 잡스 그 바로 밑에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뭐 컴퓨터 아키텍처에서부터 뭐 소프트웨어 한다든가 무슨 뭐 온갖 걸 잘하는 사람 쫙 있는데 그 사람은 육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스티브 잡스만 얘기했는데 그 밑에 사람은 육성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내 부사장쯤 하는 사람한테 야 빌 게이츠가 뭐 어쩌서 뭐 빌 게이츠 뭐 해갖고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쯤한테 아주 그냥 뭐 VP가 아니고 유잭큐도 VP죠. 빌 게이츠한테 리포트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뭔 일을 합니까 그러더니 나한테 그 양반 다니면서 말만 하죠. 일은 다 자기들이 하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책 당국에서 박사나 이런 사람을 데려오는 그 아키텍트 쪽에 정말로 실질적인 리더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 앞뒤가 좀 맞을 수 있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한정이 돼서 여기까지 진행하라는 요청이 저더러 여기 세워놓고 얘기하라면요 밤새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셨고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의 말씀 많이 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래인재양성 기조 강연 첫날의 강연은 모두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 오후 4시 반에는 제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 초청 강연에서 미래사회 로봇을 주제로 UCLA 댄스홍 교수님의 강연이 진행이 됩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